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크립토 투어로 우리 멤버님들을 찾아뵙습니다. 자, 지금 촬영을 하면서 제가 비트코인 가격을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지금 10만 달러를 마치 돌파할 것처럼 비트코인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금 9만 7천 달러를 돌파해서 거의 9만 8천 달러 가까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점부터는 시장에서 조금 더 신중한 스탠스를 가지고서 대응 전략들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또 언제 단기 조정이 올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10만 달러를 갖다 뚫고 나서 지지테스트를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또 더 갈 수 있는 길들도 열려 있고요. 만약에 10만 달러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졌을 때 그 이후에 만약에 주요 지지 구간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은 매수 매도의 공방에서 어떤 정해진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굉장히 많이 심리적으로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뭔가 과열 국면으로서 매수세가 매도세를 훨씬 더 압도하는 현 시점에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크립토 투어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가파르고 시장에서 매일마다 새로운 호재와 악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시장의 변화를 잘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데일리 시황을 통해서 시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슈들과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차트 정보들을 분석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데일리 시황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알트코인입니다. 자, 우리 멤버님들 지금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올 것인가? 이 궁금증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머지않아 올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점이 비트코인이 한번 크게 조정받는 그 국면 이후에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사이클 한번 살펴보시면은 2021년도 그랬고 2017년도 그랬고 굉장히 많이 조정받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살펴보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트코인 대세장이 온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가리키는 방향성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레버리지가 계속해서 랜딩 프로토콜에서 높아지게 됐을 때 과열 국면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에 가셔가지고 가장 상위권에 있는 랜딩, 즉 대출 프로토콜에서의 레버리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의 움직임들을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트코인이 중요한 변곡점에서 도미넌스가 꺾이는 순간에서는 이제는 알트코인으로 전환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알트코인에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펀더멘털이 충분한 코인을 선택해야 된다. 이 기준은 명확하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세 상승장으로 접어들게 됐을 때는 사실은 펀더멘털적인 요소들보다 다른 제반 요소들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내러티브라든지 아니면 추세의 움직임들, 그런 힘들에 의해서 밀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장을 더 유심히 바라봐야 되는 게 더 많이 검토해야 되는 어떤 요소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변화의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는 중요한 코인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 도지코인이 떠오를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정부 효율성 부서에 수장이 되고 나서 도지코인이 크게 급등을 했고 지금은 뭔가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지만 상당히 가격 방어를 상승한 것 대비로는 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진정되는 국면이 되고 조정을 받을까 하면은 또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본인은 도지파더다라고 하면서 X에다 포스팅을 해가지고 그 부스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효과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어떤 변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변화의 움직임들이 도지코인에서 이제는 리플이나 카르다노 그 외에도 다른 코인들로 좀 번져가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 코인을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될 때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떤 내러티브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가지 코인에 좀 집중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두 가지 코인이 지금 뭔가 변화의 흐름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에서는 에이다라고 많이 부르는 카르다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플이라고 하는, 즉 XRP인데요. 두 가지 프로젝트가 왜 중요한 입지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에이다라고 하는 명칭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에이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에이다를 만든 창시자는 찰스 호스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에 보이는 이 인물인데, 이 사람이 원래 이더리움을 같이 공동 창업을 했고, 이더리움에서 있다가 이제 비탈릭 부테린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나와서 만든 체인이 바로 이 카르다노라고 하는 체인입니다. 그리고 카르다노에서 발행되는 네이티브 토큰의 이름이 정확하게는 에이다인데요. 자, 이 에이다 프로젝트의 이 수장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뭔가 도인처럼 잠잠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은 물밑 작업으로 정치적인 행보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 석상에서 뭔가 강성 발언들을 많이 하면서 트럼프를 지지를 해왔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본인이 포스팅한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지금 워싱턴 DC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향하고 있을까요? 뭔가 정책 이반과 관련해서 본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지에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면은 법안 관계자들, 즉 의원들, 즉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목소리들을 내면서 본인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입장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효율성 부서,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그 부서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을 하면서 뭔가 협력을 이어가는 그런 스탠스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부서를 신설한다고 했을 때 본인은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가장 적합한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내면서 뭔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지코인이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상승하는 것처럼 카르다노도 아직까지 펀더멘털이 받쳐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찰스 호스킨슨의 영향으로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레이어 1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온 프로젝트를 봤더니 솔라나와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나니까 에이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에이다가 1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수이, 그리고 최근에 많이 상승한 스텔라 루멘이나 헤데라 같은 프로젝트들, 그리고 BNB나 세이, 니어, 아발란체, 톤, 만트라 같은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카르다노, 에이다가 가장 월등하게 높게 형성된 걸 볼 수 있죠. 그 영향력이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시면은 그동안에 부진했던 프로토콜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TVL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은 11월 달 들어가지고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카르다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절대로 매수 추천에 대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타는 것보다는 지금의 어떤 내러티브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예의주시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흥미로운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도지코인에서 카르다노로 이어지는 라인에서 이제 XRP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XRP가 대규모 거래가 포착이 되면서 리플과 카르다노, 이 두 블록체인의 협업설이 재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데이비드 슈워츠라고 하는 이 XRP 리플의 CTO와 찰스 호스킨슨이 서로 간에 굉장히 활발하게 어떤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슈워츠가 카르다노의 개인정보 보안 프로토콜인 미드나잇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뭔가 의견을 개진하니까 찰스 호스킨슨도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서로 협력 구도가 만들어진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XRP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구글 검색량 자체가 급등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은 2021년 이후로는 거의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리고 1년 내에는 거의 몇 배 더 많이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리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지금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아웃플로우, 그러니까 유출 흐름들이 아주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뚝 솟아있는 이 부분 보이실 텐데, 이렇게 거래소에서 많이 빠져나오고 있다, XRP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장기적으로 XRP를 고래들이 보유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XRP에는 호재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시점에서는 채택에 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특정 몇몇 이 미국에 기반을 둔 자산 운용사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ETF, 즉 알트코인 ETF를 SEC에다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나리 캐피털이라고 하는 곳이 가장 활발하게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XRP 현물 ETF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와이즈도 등판을 했고요. 21 쉐어스도 등판했습니다. 네, 그런데 비트와이즈와 21 쉐어스는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도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절대로 장난스럽게 XRP를 신청한 것이 아니고 2025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관점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지금 시장의 어떤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급등했던 이 XRP가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인데 그 이유는 뭔가 큰 어떤 영향들이 한번 지나가고 거기에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의한 효과도 있고 그리고 SEC의 수장, 즉 게리 겐슬러가 경질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도 같이 반영이 되면서 특히 리플에는 크게 좋은 관점으로 반영이 됐는데 자, 그런데 보시면은 소셜 도미넌스가 꾸준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고래들의 매집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춤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나 좀 조심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단기적으로는 급등했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조정받는 구간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구간들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이 성패는 XRP 레저의 성패에 달려있기 때문에 카르다노도 그렇고 XRP도 그렇고 전체적인 국면에서 뭔가 내러티브가 형성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XRP의 어떤 추세를 확인할 때는 2018년에 최고점을 찍었던 순간과 2021년에 최고점을 찍은 순간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 장표로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봉 차트로 봤을 때 그 하락 추세를 깨트리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을 완전히 깨트리고 올라가서 지지를 받고 상승했을 때는 이 XRP는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국면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즉 추세가 달라졌고 시장의 환경이 달라졌고 시장의 내러티브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 XRP가 리토속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우리가 꾸준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영상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진행 중인 라이브와 멤버십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러티브들이 시장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더리움과 솔라나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펀더멘털에 대한 분석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펀더멘털 기반으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프로젝트는 역시나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오늘 알트코인 심층 분석으로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 알트코인 심층 분석 주인공은 그동안에 많이 다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다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서 알트코인을 선택해야 될지 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중심에 놓고 이후에 어떤 메인넷들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라이브와 멤버십에서 다루었던 내용 중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요 내용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내용들 위주로 발췌를 해서 재구성을 했습니다. 시차를 두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만큼 투자의 목적보다는 공부의 목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먼저 비교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기사를 갖다가 네이버든 구글이든 한번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더리움을 한번 찾아보시고 솔라나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 두 개의 기사의 온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뭔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주를 이루는 반면에 솔라나 같은 경우는 $400 갈까, $1000 갈까 이런 기사들이 더 많이 회자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흐름이 솔라나 쪽에 더 무게감이 실린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솔라나의 펀더멘탈이 월등하게 더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솔라나에 조금 유리한 표를 가져오긴 했지만 1일 활성 주소와 1일 트랜잭션의 수치를 보면은 솔라나가 활성 주소 같은 경우는 8.2 밀리언인데 이더리움은 414K로 나옵니다. 아예 단위부터 다르죠. 20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트랜잭션은 더 많은 차이가 나는데 솔라나가 50.4 밀리언인데 반해서 이더리움은 1.2 밀리언입니다. 거의 50배의 근방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이 네트워크의 사용성 측면에서는 이더리움이 솔라나에 비교는 되지 않는다.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용성뿐만 아니라 유동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하는 디파이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영역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솔라나를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펀더멘털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보시면은 특히나 USDC,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죠. 이 서클의 USDC의 이 발행량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100 이하의 거래, 즉 아주 작은 거래들이 어떤 체인에서 많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전체적인 거래량도 그렇고 탈중앙화 거래소의 사용자 추이도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녹색으로 된 부분, 이 연두색이 솔라나인데 모든 체인 중에서 솔라나가 이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밑에 탈중앙화 거래소도 한번 보시면 이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죠. 이 얘기는 전체적인 어떤 거래, 특히 민코인 거래의 중심에 솔라나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민코인의 흐름이 꺾이게 됐을 때는 솔라나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 민코인의 어떤 펌핑 흐름들, 이 민코인의 유행은 이번 대세 상승장의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유동성이 시작되는 구간과 끝나는 구간 정도에서 민코인이 펌핑됐다면은 지금은 계속해서 중요한 중앙화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고 계속해서 신규 코인이 나오고 또 굉장히 거대한 펌핑들이 일어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문화로서 그리고 하나의 커뮤니티 기반의 중요한 현상으로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2025년 동안에도 유의미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페페가 업비트에 상장이 되면서 또 한번 크게 하입을 받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향후에도 어떤 바이낸스라든지 업비트에 상장되는 그런 민코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 유행을 주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솔라나의 어떤 위용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네, 거기다가 솔라나 같은 경우는 TVL도 가장 가파르게 상승의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수수료가 높았던, 즉 수수료 매출이 가장 높았던 상위 10대 프로토콜을 뽑아봤더니 솔라나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레이디움과 G2, 솔라나와 그리고 밑에도 두 개 펌프와 포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전체적으로 이 민코인 시장뿐 아니라 디파이 시장과 다양한 영역에서 솔라나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리플을 설명드리면서 언급했던 것 중에서 향후에는 알트코인 현물 ETF들이 계속해서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코인이 선택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됐다라는 소식 이후에 만약에 출시가 확정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 프로젝트에 더 유의미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포석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카나리 캐피털이 XRP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솔라나 ETF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와이즈도 마찬가지로 솔라나 ETF를 오늘 아침에 신청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죠.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솔라나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승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을 조금 더 유의미하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좀 도와줘야 되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EC 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관계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트럼프의 어떤 규제 방향성과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들이 대부분은 친암호화폐계로 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대감들을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디핀 프로젝트들도 이 솔라나 생태계에서 많은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헬리움이나 알리브 같은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솔라나는 단순히 민코인 하나에만 집중되는 프로젝트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민코인은 솔라나가 독점하고 있다, 이 개념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파이어 댄서라고 하는 이 대규모 업그레이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솔라나는 호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저항을 돌파하고 더 많이 올라갈지, 그 부분들은 우리가 섣불리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지금 구간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조정받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번 시즌에서는 솔라나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더리움은 어떨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앞서 보여드렸듯이 특정 펀더멘털 지표에서는 솔라나 대비로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심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이더리움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레이어 1과 레이어 2의 이 구조 사이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더리움 재단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지속할 것인가, 여기에 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비탈릭 부테린이 계속해서, 이것도 15시간 전 기사인데요, 이더리움에 대한 중요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 이더리움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펀더멘털에 대한 많은 고민들, 프로젝트의 청사진 로드맵에 대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더리움도 좋은 흐름들을 가지고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도 한번 보시면은 펀더멘털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거래소 유출량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을 보유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을 1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갑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은 고래의 범주로, 즉 고래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 움직임들이 한번 보시면은 늘어나는 움직임들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살펴보시면서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이 변화가 생기는지, 꺾이게 되는지, 더 향상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뭔가 중심을 잡으려면은 반드시 펀더멘털을 중심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더라도 변함없이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가장 튼튼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자산들을 포트폴리오의 메인 비중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게 그런 이유가 됩니다. 어떤 악재가 발생하더라도 더 잘 가격 방어를 할 수 있고 정말 든든하게 내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향후에 대세 상승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해서 알트코인의 펌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면은 펀더멘털 이상의 것들이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내러티브도 있지만 이 추세라고 하는 이 투심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보시면은 이더리움의 미결제 약정이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중요한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흐름들 보시면은 2021년 대세 상승장 대비로 월등하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가격 상승을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뭔가 큰 상승을 위한 어떤 기반들이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진행됐을 때는 이더리움도 유의미한 행보들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인 메인넷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더 다양한 좀 펀더멘털 기반의 코인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지난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에서 이 내러티브가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발 어떤 상승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뭔가 협력하는 구조들을 가지고 가고, 또 미국의 자산운용사들이 미국에 기반을 둔 이 특정 프로젝트들을 이 상품으로 ETF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 때문에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그게 바로 아직까지는 내러티브인 겁니다. 어떤 특정한 성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기대감들을 가지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봤을 때, 펀더멘털은 결국은 정말로 객관적인 수치 자체가 현 시점에서도 잘 나오고 있는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늘 펀더멘털이 좋은 프로젝트들이 더 멀리, 더 오래 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펀더멘털 비중을 7 정도로 두고 내러티브를 3으로 두면서 뭔가 효율적인 전략들을 잘 구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펀더멘털이 좋은 메인넷을 찾았다라고 하면은 이 메인넷에서 또 파생되는 생태계의 디파이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확장을 해서 가시면은 이 포트폴리오를 뭔가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성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펀더멘털 지표인데요. 1일 활성 주소와 1일 트랜잭션, 그리고 TVL과 이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와 봤는데,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어떤 코인들이 최상위권에 위치를 하는지 한 탑 5 정도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탑 5를 선정을 했을 때 모든 기준에서 탑 5에 들어가는 코인은 2가지가 있었는데요. 레이어 2까지 하면 3가지입니다. 바로 수이와 에토스와 베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이어 1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이와 에토스를 이번 시즌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레이어 2까지 확장했을 때 베이스까지 주목을 하시면서 이 3개의 생태계에서 파생되는 신규 프로젝트들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은 이번 시즌에 안정성과 성장성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전략들을 세워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11월 반 라이브 스터디의 첫 주차에 다루었던 내용들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어떤 코인을 선택하시는 기준에서 반드시 이것만큼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엄선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수치 자체가 지금 시점이랑은 또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워낙에 알트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이 수치 자체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주시고, 만약에 실시간으로 빠르게 시장에서 대응하시고 싶으신 우리 구독자님들은 오피셜 투자 클럽이나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 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